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7장 불확실성 하에서의 선택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7장 우리가 이제 소비자 선택 이론을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모든 정보를 다 아는 확실성 하에서의 선택을 보통 다뤘는데 현실은 불확실합니다. 모든 게 그렇죠. 그래서 특히 미래와 관련한 어떤 현재 시점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많은데 그런 경우는 다 미래가 알 수 없으니까 불확실해요. 자, 이렇게 불확실성 하에서 선택과 관련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우선 그 188페이지에 가보시면 먼저 불확실성이라는 그 개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절에 해당하는 불확실성, 요거에 대한 개념을 좀 보고요. 이 불확실성과 관련한 이렇게 불확실성이 내포된 그런 상품을요 우리가 조건부 상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건부 상품, 자, 요 개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여기서 먼저 첫 번째 이 불확실성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위험과 많이 혼동해서 쓰긴 해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뭐 같게 개념을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불확실성은 이제 uncertainty고요. 위험은 리스크 이렇게 표현하는데 약간 다른 게 있거든요. 그걸 책 내용 보면서 정리를 할게요. 자, 첫 번째 줄 볼게요. 지금까지 우리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암묵적 가정하에서 분석을 진행해 왔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확실성 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요. 자, 요게 이제 전제로 깔고 얘기했는데 현실에서는 보통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우리가 당면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한번 볼게요. 불확실성 하에서 선택. 자, 그래서 요 예가 보니까 봄철에 씨를 뿌려요. 농부가 추수할 때까지 날씨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죠.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씨앗을 뿌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애시당초 우리가 경제 선택이라는 게 미래의 불확실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단락 가보시면요. 시카고 대학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프랭크 나이트라는 학자가 이 불확실성과 위험이라는 개념을 좀 구분을 했어요. 뭐라고 정의 내렸냐면 두 번째 줄 보시죠. 의사결정의 기초가 되는 확률 분포가 알려져 있는 상태에서는 위험 이렇게 얘기했고요. 확률 분포마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위험이라는 것은 확률 분포라는 통계학에서 보통 다루긴 하는데 확률 분포라는 정보를 알고 있어요. 오케이. 근데 불확실하다라는 것은 확률 분포 자체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unknown 이렇게 할게요. 자, 확률 분포 이게 좀 구체적인 예로 들어주세요. 그 다음 단락이 나와 있습니다. 자, 주사위를 던져요. 공정한, 이상한 야바이꾼의 주사위가 아니라 주사위를 던지면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쵸? 네, 그런 상황에서는 요 확률 분포를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주사위 던졌을 때 뭐 이렇게. 근데 이제 1이 나올지 뭐가 나올지는 알 수 없잖아. 자, 확률 분포 자체를 몰라. 거기 반면에 찾았습니까? 종합주가지수. 주가예요. 어떻게 변할지 아예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죠. 주가의 변동 이런 것들이요. 자, 다음 단락. 자, 많은 사람들이 위험성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쵸? 이 위험이라는 건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확률 분포에 대해서 있지만 우리는 그냥 비슷하게 특히 원론 미시 수준에서는 같은 개념으로 보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사람들은 위험을 싫어해요. 위험에 대한 태도가 보통 위험에 대한 태도가 이제 기피한다 이런 표현을 쓸 건데요.
우리는 이제 뭐 공부를 위해서 이론상 뭐 다양한 기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선호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위험 기피자가 있고요. 그 위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호자가 있고요. 인생은 말이야 너무 스릴 넘치지 않고 너무 재미없으면 그게 뭐야? 이렇게. 아니면 위험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중립적이다, 중립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단락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책에서는요 위험과 불확실성을 크게 구별하진 않고요. 그리고 위험에 대한 여러 가지 태도 사람마다 다르긴 하는데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자, 뭔가 수익이 불확실한 자산에 대해서 사람들이 당첨되지 않을 수 있는 복권에 대해서 싫어하면 위험 기피자가 되고요. 어떤 사람은 그걸 구입하는 사람은 위험 선호자가 되고요. 자, 그래서 위험에 대한 태도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불확실한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가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네, 이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행동인 선택도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소비자 선택 이론할 때 소비자가 어떤 자신의 선호를 효용함수에 반영하고 그게 무차별 곡선에 반영되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에 대한 태도인데 위험에 대한 프리퍼런스를 할게요. 선호도가 어떤가? 이게 사람마다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단락 보시면 불확실성 하에서 선택 문제는 다음에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가지고 분석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분석하느냐? 불확실성 하의 선택을 첫 번째 접근 방법 1. 자, 이거는요. 거기 보시면 어떤 상황이 실현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지는 조건부라예요. contingent commodities. 그래서 조건부 상품에 요걸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고요. 자, 어떤 선택을 했는데 보통의 상품에서 조건부 상품으로 그냥 바뀐 거예요. 이건 뒤에 다시 또 설명드릴게요. 다른 하나는요. 접근 2. 네, 요건 뭐가 있냐면 거기에 굵은 파랑으로 돼 있죠. 기대 효용 접근법. 어떤 사람들이 불확실성 하에서 선택을 하는데 기대라는 게 expectation이 반영된 거죠. 그래서 기대 소득이 아니라 확률을 고려한 기대 효용을 극대화하는 접근법, 요거를 얘기할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현실에서는 불확실성 하에서 선택을 많이 하게 되는데 불확실성이 또 리스크, 위험과 좀 다른 개념이지만 그냥 비슷하게 우리는 사용을 하겠다. 자, 그리고 위험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그래서 최종 결론이 어떻게 달성되는가 거기에 영향을 주네요. 불확실성화의 선택과 관련한 게 조건부 상품의 접근 방법이 있고요. 또 기대 효용 접근 방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건부 상품과 관련한 접근 방법 요걸 살펴볼게요. 조건부 상품 접근법. 자, 우선 예산 제약을 봐야 되는데 거기 볼게요. 집이 있어요. 뭐 집을 포함한 6억 원의 상당의 자산 재산이 있습니다. 자, 근데 김씨가 있는데 이게 6억이에요. 자, 요게 거기 보니까 화재 발생 위험을 안고 있대요. 불이 날 확률은 불이 나요? 불이 납니다. 이렇게 색깔도 넣을까요? 불이 아주 무섭게 불이 나고 있어요. 불이 날 확률이 4분의 1입니다. 무슨 집인데 이렇게 4분의 1씩이나 불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그냥 P라고 할까? 요게 4분의 1. 자, 그러면 불이 나면요 4억의 재산 손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불이 난다 그러면 4억의 손실이 되니까 6억에서 4억을 빼게 되면 불이 나면 2억 이렇게 되고요. 불이 안 나면 불이 안 나요? 요거는 당연히 1-P라고 쓸게요. 4분의 3, 4분의 확률로 불이 나지 않아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돼? 6억인데 불이 안 나니까 빵원 이렇게 돼서 6억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5번째 줄 볼까요? 지금 보는 것처럼 김 씨의 재산은 상황에 따라서 그 크기가 달라집니다. 여기 뭐 집이 있는데 집의 어떤 효용이나 상품의 가치가 불이 나냐 불이 나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지네요. 아니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조건부 상품, 우산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아니 비가 왔어. 되게 효용 가치가 높겠죠. 비가 안 왔어. 쓸모 없잖아. 아니 뭐 지팡이처럼 쓸 수 있긴 하겠지만. 오케이? 자, 여기서 어디 보시면 자, 재산의 상황이 어떤 불이 나느냐, 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크기가 달라지게 되고요. 밑에 개념 보세요. 조건부 상품이란 여러 가지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조건이 들어가는 거야. 그런 상황 조건에 맞춰서 따라서 실현된 상황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그런 상품을 조건부 상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어떤 김 씨의 어떤 예산 집합이랄까 기회 집합을 한번 그려볼게요. 190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우리의 관심사는 이게 불이 났을 때 재산의 가치 이렇게 되면은 불이 나는 경우니까 fire니까 이걸로 할까요? F라고 할게요. 불이 나지 않았어요. no예요. none. 이렇게 해서 N이라 할게요. 불이 났을 때는 2억 원의 가치가 되고 불이 나지 않았을 때는 6억 원의 가치가 됩니다. 여기서 지금 어떤 걸 선택하려면 우리 상황에 따라서 이게 변화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칠판에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XJ, YJ 두 개밖에 못 그리잖아요. 이것도 어쩔 수 없이 둘 다 그릴 수 없으니까 불이 났을 때, 불이 나지 않았을 때 이 상황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니까 이렇게 두 측면에다가 얘기를 할 거예요. 오케이? 자, 이 측면에다 하는데 여러분 불이 나든 불이 나지 않든 만약에 위험 자체가 없다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 점점점 요 선이 되겠고요. 이게 거기 보시면 점선이 뭐라고 돼 있냐면 위험이 완전히 없는 상태다 해서 이게 바로 무위험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 가치가 완전히 똑같게 되니까 약간 45도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조건부 상품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불확실성 하에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6억과 2억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요거를 관심사를 가져서 두 축에다가 이렇게 해서 예산 집합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자, 그림 바로 밑에 볼게요. 지금 보는 예에서 불이 났을 때 재산이 WF인데 불이 나지 않았을 때를 WN 서로 다르기 때문에 조건부 상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약간 직관적으로 명확하지 않고 자기적인 느낌이 드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게 이제 분석의 편의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화재 위험과 관련한 보험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의 문제를 여기 나와 있는 불이 났을 때랑 나지 않았을 때의 어떤 상황, 그 조합의 문제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 그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평축은 불이 났을 때 경우에 재산을 나타내고요. 수직축은 불이 나지 않았을 때 재산을 나타냅니다. 일상한선에 있는 모든 점들은 각각의 조건부 상품을 대표하고 있는데 자, 김씨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할게요. 그럼 불이 나지 않았을 때는 6억. 좀 그림을 좀 크게 한번 그려볼까요? 자, 그래서 보험이라는 게 아예 없어. 그러면 여기는 불이 나지 않았을 때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니까 거기 위에 그림에서 A점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45도 선을 살짝 미리 그려놓을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6억과 2억 이렇게 돼서 A점을 다시 봅니다. 불이 나지 않았어. 그럼 여기 6억 이렇게 되고요. 불이 났어. 그럼 2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점이 이제 거기 나와 있는 초기 부전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니셜 인다우먼트 해요. 초기점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나와 있고요. A점. 자, 마지막 단락 볼까요? 불이 났을 때 거기 보니까 보험료가 어떻게 되냐면 1원당 4원의 피해 보상을 해주는 보험 상품이 가입되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럼 피해 보상을 위해서 지급되는 보험금 1원에 대해서 가입 시 지불해야 되는 보험료를 프리미엄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A점이 있었는데 만약에 불이 났어? 그럼 여기 나와서 4억 이렇게 됐습니다. 그 원래 2억 되는 건데 어떻게 된다? 예, 4억을 더 얹어줍니다. 아니, 불난 거 다 메꿔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4억을 이렇게 다 보험금으로 제공을 해주는데 여기는 불이 안 났어? 그러니까 뭐 보험금으로 제공해 줄 것도 없겠죠? 근데 이제 공짜가 아니겠지. 보험료를 내야 되겠지. 그래서 얼마의 보험료를 냅니까? 라고 하면요. 만약에 1억 원을 낸다 할게요. 1억 원을 내요. 그래서 1억 원을 내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불이 나더라도 이 사람은 어떻게 돼? 4억 원의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지만 4억 원을 다 받게 돼요. 근데 대신 1억 원의 보험료를 내니까 5억 이렇게 되고요. 불이 안 났어? 안 나면 뭐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보험료는 내야 됩니다. 그래서 불이 나던 불이 나지 않던 이 사람은 이렇게 5억 이렇게 안전하게 위험을 제거하는 걸 알 수 있죠. 그게 바로 위에 그림에 나와 있는 B점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B점에 해당하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5억 이렇게 할게요. 5억 요 점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요게 B점이에요. B점 이렇게. 자 그래서요 우리 밑에 마지막 단락 볼게요. 자 지금 예를 들고 있는 보험의 경우에는 프리미엄률이 4분의 1 되는데 이 4분의 1이라는 프리미엄은 화재 발생의 확률과 똑같은 수준으로 선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우선 공부를 위해서 살짝 사고 발생 확률, 불날 확률이에요. 요게 바로 사고 발생,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 이렇게 되는데 오케이? 자, 보험료, 보험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내가 4억이라는 보험금을 받잖아요. 근데 이만큼의 보험료를 내는 거라고. 자, 다시 여기 관계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거는 전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보험금이 얼마가 되냐면 보험금이 4억이에요. 4억. 근데 보험료가 얼마예요? 1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억. 그러니까 4분의 1 되는 거죠. 사고 발생할 확률과 이게 똑같아지는 상황이다. 뭐 저 뒤에 다시 또 계속 할 겁니다. 자, 여기서 191페이지 거기 가보시면 첫 번째 줄에 이렇게 프리미엄을 사고 발생 확률과 똑같도록 만드는 것을 페어하다, 공정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공정한 보험료, 보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정한 보험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동전 던지기도 마찬가지야. 내가 어떤 사람하고 동전 던지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최 측 입장에서 봐서 동전 던지기를 하는데 앞면이 나옵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플러스 100을 받고 뒷면이 나옵니다. 테일이야. 그럼 마이너스 100을 잃는다고 할게요. 앞면 나올 확률과 뒷면 나올 확률이 둘 다 똑같이 2분의 1이라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기대 소득이라 할까? 기대 수익이라 할까? 여기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100. 뒷면이 나오면 내가 손해죠.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00. 이렇게 되니까 이걸 두 개 이렇게 더하면 빵. 공정한 동전이고 공정한 게임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 뒷면이 2분의 1인데 얘가 200이라 할게요. 그럼 직관적으로 뭐야? 오, 이거 나한테 유리한 게임이고요. 만약에 얘가 만약에 200이고 얘가 100이야. 나한테 불리한 게임이죠. 이해 가세요? 그래서 우선 공정하다라는 개념을 좀 잘 보시고요. 차차 이런 얘기는 더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우선은 이 정도. 보험사 입장에서 보험에 가입했을 때 사고 날 확률과 같은 비율로 보험금과 보험료를 책정하게 되면 그게 바로 공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줄 볼게요. 앞에 그림에서 보험에 전혀 가입하지 않는 선택 그게 바로 초기 보존점이야. 이게 뭐라고? 보험에 아예 가입하지 않을 때예요.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이 사람이 전 재산이 지금 6억 아니겠습니까? 이 전 재산을 다 그냥 보험료로 내버린다 할게. 그러면 보험금은 얼마요? 요거의 4배를 받는단 말이야. 보험료 낸 거에. 이 사람이 6억을 냈으니까 만약에 불러버리면 4, 6에 24. 24억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기 집이 있는데 지금 아예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A점이 되고 보험에 그냥 다 6억 원을 다 그냥 가입을 해버린 거야.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볼게요. 만약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어요. 별로 어렵지는 않은 거니까 천천히 보세요. 아니 그러면 내가 원래 6억 원을 갖고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6억 원을 갖고 있는데 불이 나면 4억 원만큼 마이너스로 손실이 나요. 그쵸? 근데 얼마를 받게 되냐면 6억 원을 보험료로 다 냈으니까 24억 원을 받는다니까 대신 6억 원을 다 이렇게 보험료로 냅니다. 그쵸? 그럼 이거 얼마야? 20억. 자, 만약에 불이 안 나면 어떻게 돼요? 불이 안 나면 요런 보험에 가입했는데 불이 안 났어.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6억 원이 있는데 불이 안 났으니까 빵! 받는 것도 빵! 6억 원 다 냈어. 그럼 어떻게? 빵!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A점을 아예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고요. 내가 만약에 1억만 보험료로 낸다 해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억을 다 받으니까 5억, 5억 이렇게 돼서 리스크를 해지하는 B점이 될 것이고 이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불이 나게 되면 20억이 되는데 불이 안 나면 빵! 불이 나면 오히려 더 이득이네. 그래서 거기 앞에 그림에 보시면 C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살짝 그래프를 봐주시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기울기로 여기까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20억 이렇게요. 거의 C점 이렇게 있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초기점이 여기서부터 보험 가입하지 않을 때부터 집을 전 재산을 다 담보로 해가지고 만약에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집합이 여기 C점까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A와 C가 바로 기회 집합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우선 그 그림이 설명이 191페이지에 그 첫 번째 단락에 나와 있어요. C점도 예산선상의 한 점이다. 따라오셨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단락. 보험의 속성상 피해 보상의 화재로 인한 실제 손실보다 더 큰 건 보험에서는 좀 비현실적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식이나 선물 옵션 할 때는 더 이렇게 많이 받는 것들도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뭐야 6억 원을 다 낸 다음에 불나면 엄청나게 많은 보상을 받게 된단 말이지. 그 일부러 불 지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보험사 입장에서는 뭐야 너 보험금 타려고 일부러 불 질러가지고 오히려 6억 내고 20억이 돼?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보험사가 오케이라는다고요. 자, 그래서 1억 원의 보험료를 내고 가입하면 불이 나면 피해액 전부 4억 원만큼 보상해 주는 거. 그것까지가 사실은 순재산을 5억 원을 유지하는 게 좀 현실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요. 여기를 그래서 점선으로 바꾼 거야. 점 이렇게 바꾼 이유가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사에서는 이건 좀 현실적이진 않지. 그래서 여기 안에서만 선택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거기 보시면 중간에 보험에 의해서 완전히 커버되는 네, 이해 가시죠? 여기 볼까요? 아니 사고가 나서 불이 나서 4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는데 4억 원을 보험사가 다 지원해 준다니까 이렇게 완전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를 거기 보시면 fully covered 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전히 보험의 위험이 제거가 된 이런 뜻이죠. 그래서 보험에 의해서 완전히 커버가 되는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B점이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이 상태 5억 원, 5억 원 되니까 B점 이렇게. 자, A점은 완전히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고요. B점은 완전히 커버가 된 보험에 가입했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이쪽은 아니고 여기 노란 색깔 위에서 선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거기 기울기를 한번 볼까요? 아니 이 선 A와 B의 기울기면 여기가 2억 원이고 여기가 5고
여기가 5 아니겠습니까? 요거 기울기 어떻게 돼요? 요거 기울기가 여기 3만큼 가서 1만큼 되니까 기울기가 3분의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기울기는 얼마가 됩니까? 요 예산선의 기울기는 3분의 1이 되는데 요 3분의 1이 어떤 거랑 값이 똑같게 됩니까? 하면요. 자, 거기 나와 있죠. 마지막 단락입니다. 자, 불이 날 확률 4분의 1이야. 불이 나지 않을 확률 4분의 3입니다. 그래서 그거와 같은 비율이야. 불이 날 확률, 관심사가 수평축에 나는 거니까 불이 날 확률 4분의 1, 불이 나지 않을 확률 4분의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정리하면 어떻게?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공정한 보험이라는 것은 예산선이 이처럼 두 가지 경우 확률 사이의 비율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 예산선 기울기를 갖기 때문에 이 선 위에 어디서나 선택할 수 있는데 기대 예산은 여기 보시면 여기 5억과 5억 되는 경우 완전히 커버된 상태를 선택하던 여기는 이제 부분적으로 커버가 되는 거죠. 얘는 이제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요거는 이 사람의 앞에서 봤던 선호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런 의미에서 192페이지 가볼게요. 그림에서 보는 예산선은 등 기대치 선, 등 기대치가 똑같다는 거예요. 등 기대치 선이란 그 선 위의 모든 점에서 기대치가 똑같은 선분을 나타낸다. 앞에서 얘기한 거기 보시면 무위험선 있고 예산선 있고 같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볼까요? 공정한 보험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예산선이 등 기대치 선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고 김 씨의 예산선, 지금 A와 B 이거 그것의 연장 구간인 붉은색 점선 여기까지 우리는 논의에서 빼기로 하지만 이거 다 등 기대치 선이고요. 이 구간에 있는 모든 점에서 그의 기대 재산은 5억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조건부 상품 봤고요. 조건부 상품을 XJ, YJ로 해서 불이 났을 때의 가치, 불이 나지 않았을 때 Y라고 해가지고 그때의 재산의 가치를 표현해서 X축, Y축에 놓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험 가입하기 전에 A점서부터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얼마 내고 보험금 받는 거. 그래서 가능한 예산선 이렇게 있는 것 중에서 우리는 여기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3이라 할까요? 의사결정자의 선호 체계와 최적 선택.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위험에 대한 선호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선호 체계와 자, 효용을 극대화하는 최적 선택 요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1번 첫 번째 줄 한번 볼게요. 김 씨의 예산 제약을 우리가 찾아봤고요. 그의 선호 체계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이 됐대요. 두 번째 줄. 불확실성하에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선호 체계의 핵심적인 상황은 위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여기 보면 이 선호가 바로 위험에 대한 선호, 태도 이렇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위험은 다들 싫어하긴 합니다. 근데 어떤 친구는요, 취업을 했는데 회사가 공무원 조직같이 그냥 하루가 그냥 똑같은 거야. 재미없어. 무미건조해. 이거 내가 돈만 벌러 그냥 왔다 갔다 이게 뭐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오히려 그렇게 안정적이고 평안한 삶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이나 다양한 형태의 자산을 보유해서 위험을 분산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위험 기피적인 태도가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확률상 보아서 확률상으로 봤을 때 지극히 불합리하기 짝이 없는 복권을 서슴없이 사는 사람이나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게 되면 당연히 패가망신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자꾸 중독돼서 그런 건데 어차피 나는 못 딸 것 같아. 다 잃을 때까지 계속 도박장에 있는 게 또 사람의 심리죠. 이런 경우가 위험 선호적인 태도가 될 수 있고 그 중간에 위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리스크에 대해서 뉴트럴하다, 중립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험 중립적인 사람은 위험에 신경 안 쓰는 사람이고 약간의 위험이라도 있는 걸 기피하는 사람이 있고요. 오히려 뭐 그 정도는 뭐 신경 안 쓰는 위험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3페이지에 가보시면 뭐 앞에 위험 선호자,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위험의 중립적인 태도, 그게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위험 기피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주로 이제 얘기하는 건 위험 기피자를 많이 얘기할 거예요. 위험 기피자. 네,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한번 볼 건데 이 특징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거기 세 번째 줄 볼까요? 마지막 단락. 그림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원점에 대해서 무차별 곡선이 볼록한 특성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위험 기피자는요. 여기 불이 났을 때, 불이 나지 않았을 때. 자, 무차별 곡선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뭐 인디퍼런스 커브라고 쓸게요.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그러니까 여러분 위험 기피자들은 여기 보시면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라는 건 어떤 특성입니까? 여기 극단적인 거 있잖아. 극단적인 A점이나 극단적인 B점보다는 이걸 쭉 연결한 여기 C점. 골고루를 좀 더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골고루를 선호한다. 무차별 곡선 당연히 원점에서 이렇게 멀어질수록 이제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A와 B점보다는 C점이 훨씬 더 효용이 높은 그런 사람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맨 마지막 제줄에 볼록선은 극단적인 상품 묶음보다는 평균적인 상품 묶음을 더욱 선호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밑에 그림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위험 기피적인 사람은 물론 어느 걸 더 선호하느냐에 따라 이제 공률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거기 보시면 요게 무위험선이야. 리스크가 없는 무위험선. 이렇게 이름이 있고요. 수평축은 불이 났을 때 상품, 조건부 상품이라 그랬죠. 불이 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있는데 아니 거기 보시면 우리가 B점 하게 되면은 이 B점은 아예 리스크가 없는 거죠. 근데 D점 하면은 여기 있는 거와 D점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위험을 싫어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등 기대치선 상에 있어요. 기대치는 똑같은데 이건 위험이 있는 거잖아.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B와 D가 같은 동일한 무차별 곡선 상에 있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발생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럼 어떤 경우인데? 요거. 이렇게. 그래서 밑에서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위험 선에서 B점이 A와 C점에 있는 극단적인 것보다는 더 선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194페이지 보시죠. 자, 여기서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이게 바로 위험을 기피하는 사람인데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평균, 골고루를 선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서 세 번째 줄 볼까요? 지금 보는 경우에 평균적인 상품 묶음이란 불이 나든 나지 않든 순재산의 크기가 별로 달라지지 않는, 그쵸? 극단적으로는 요 45도 선상에 있으면 리스크가 아예 없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을 요게 그래서 무위험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극단적인 상품이다. 그럼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여기 A와 C처럼 아니면 우리 앞에서 본 예산선처럼 이 끝에 있는 그런 것들이 극단적인 상품 묶음인데요. 그만큼 극단에 있다는 것은 리스크가 크게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지금 여기 써놨는데 위험 기피자는 어떤 걸 선택합니까? 라고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골고루를 선호하는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특성을 알 수가 있고요. 다음 두 번째 특성 한번 봅니다. 자,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45도 선에 나와 있는 무위험선의 위에서 이게 무위험선이죠. 등 기대치선의 기울기와 일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할 거 그랬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을 때
45도선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본 것처럼 예산선에 가까운 그 개념 얘기가 바로 여기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무차별 곡선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이렇게 접하는 거니까 여기 무위험선 하에서의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그게 MRS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등 기대치선의 기울기, 그게 똑같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림 2는요, 45도 선 위에서 무차별 곡선이 등 기대치선보다 더욱 가파른 기울기를 갖게 되는 경우인데, 아니, 이게 가파르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면, 이거 괜히 지우긴 했네. 여기로 한번 봅시다. 등 기대치선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거죠. B와 D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등 기대치선이고요. 이건 지울게요. 살짝 이렇게. 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등 기대치선. 무차별 곡선 어떻게 돼요? 무차별 곡선이. 요거. 그래서 이게 MRS인 거죠. MRS랑 예산선의 기울기가 다른 상황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제 두 번째 되는 거, 위험 회피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만약에 마지막 단락 볼게요. 무차별 곡선이 이런 형태를 갖게 되면은 B와 D가 동일한 효용을 달성한다는 것인데 위험이 전혀 없는 상태가 B고요. D는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위험 기피적인 사람은 아니 두 개 사이에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동일한 무차별 곡선상이 있다? 그럼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왜냐면 기대치가 지금 똑같아. 이게 등 기대치 선이라고 그랬잖아. 요게 등 기대치 선이에요. 예산선이라고 보시면 돼. 등 기대치 선이야. 근데 B는 위험이 없고 D는 위험이 있어요. 아니 그럼 기대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뒤에 다시 하게 될 수익률은 똑같은데 여기는 표준편 차이는 리스크가 있고 얘는 리스크가 없어. 그럼 리스크 없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자, 그 정도 봐주시고요. 자, 그럼 이 사람은 어디서 선택을 합니까? 하면요. B점에서 선택을 하게 되고요. B점이 여기야. 책에 보시면 이게 B점. 불이 나던 불이 나지 않던 여기 앞에 그림을 할까요? 여기 B점을 선택해서 안전하게 5억씩 되는 게 가장 효용이 높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이런 위험 기피적인 사람은 1억 원의 보험료를 내고 완전하게 그 리스크를 해지하게 될 만큼, 그러니까 리스크를 제거해 주는 만큼, 우리 그렇잖아. 사고 날 위험 때문에 불안에 떨고 불 날까 꺼진 불도 다시 보고 막 이렇게 되는데 보험에 가입해. 그럼 그 위험을 보험사가 가져가는 거야. 아니 우리 무차별 곡선 생각해 보세요. 약간 쓰레기라든가 배드제를 보험사에게 넘겼으면 공짜가 없지. 대가를 줘야죠. 그거에 따른 대가가 바로 1억이다. 보험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95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두 번째 줄. 지금 보고 있는 보험의 기본 모형은 화재 경우뿐만 아니라 각종 위험성에 대한 모든 보험에 다 적용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모형은 명시적으로 보험을 다루지 않더라도요. 보험의 요소를 가진다 판단할 수 있는 광범위한 현상에도 다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의 기본적인 속성은 위험성의 감소를 위해서 가치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일부를 포기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대가를 치르고 쓰레기를 갖다 주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고요. 조건부 상품 받고 위험 기피자만 우선 잘 하세요. 위험 기피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점을 선택하느냐, 최적 선택인가, 그걸 봤고요. 그 다음에 위험 분산과 보험 한번 볼게요. 자, 위험을 분산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사실 보험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책에서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제에 김 씨와 똑같은 화재 위험의 상황이 있는 사람이 100명이 있대. 이 마을에 100명이 있습니다. 100명의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은 이제 김 씨 1명 이렇게 있고요. 바글바글 100명이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즉 6억 상당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요. 4분의 1의 확률로 화재 위험을 안고 있어요. 화재가 나면
4억 원의 손실을 보게 되는 사람이 100명 있습니다. 자, 화재 관련한 보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 만약에 보험이 없어요. 만약에 보험이 없는 상황, 없어. 이렇게 되면, 자, 4분의 1이니까 100명 중에서 25명은 4억 원의 피해를 보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25명은 4분의 1의 확률로 4분의 1의 확률로 4억, 거기 보시면 4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죠. 자, 이 마을 전체 피해 금액은 얼마예요? 25 곱하기 4억 하면 100억이죠. 그래서 총 100억을 피해 봅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네, 이러한 상황이에요. 화재 피해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요, 일생 동안 모은 재산을 그냥 거의 다 날려버리는 그런 상황에 직면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야. 저기요,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피해를 많이 보게 되면, 물론 4분의 1의 확률로 피해를 보는 거지만, 나머지 사람은 피해를 안 봐서 안도의 한숨을 쉬긴 하겠지만, 불안에 떨어요. 25% 안에 내가 들어갈까 긴장한다고요. 자, 그래서 보험 상품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상부상조라는 표현을 썼어요. 상부상조. 이렇게. 이걸 통해서요, 한 사람이 1억 원씩 돈을 내는 거야. 그 100억 원의 기금을 만들어요. 그래서 100명 사람이 1인당 한 명씩 1억 원씩 비용을 냅니다. 객출을 하는 거야. 1억 원씩 객출을 해서 기금을 모아요. 기금을 모은다. 얼마가 돼요? 모으면 100억 원이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한 명이 1억 원씩 내니까 100명이 내면 100억 이렇게 기금이 쌓이게 됩니다. 자, 100억이 쌓이게 되면, 자,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어. 100억 된 다음에 화재 발생한 사람에게 돈을 도와주는 거야. 25명에게 4억씩 도와주는 겁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상을 해주는 것이죠. 보상을 하면 그렇죠. 그런 피해가 싹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사람은 4억을 받지만 이 사람도 당연히 1억을 냅니다. 그러니까 5억이 되고 모든 사람들은 지금 5억으로 그냥 똑같이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100명 모두 5억 원이라는 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5억을 일정하게 보유할 수 있다. 아까보다는 좀 사고 안 났을 때보단 6억보단 줄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리스크를 다 제거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마지막 단락 봅시다. 어떤 상황에서든 순자산이 일정하게 5억 원으로 유지되고요. 위에는 아니 사고가 나게 되면 2억 되고 안 나면 6억이고 약간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렇게 위험을 100명의 사람이 조금씩 논아 갖게 되면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개인에게 돌아가는 위험을 큰 폭으로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객출을 해서 기금으로 모아서 도와주게 되면은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까? 개인에게 돌아가는 위험을 개인에게 부담해야 되는 위험의 부담을 n분의 1로 분산을 시킬 수 있네요. 그 리스크를 분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리스크를 스프레딩 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근데 이런 현실적인 상부상조 같은 것들은 100명의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면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이게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 그 현실에서는 진짜 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합의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줄, 모든 사람들이 100명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요. 위험 부담에 대한 태도도 다 각양각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에서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보험사라는 뭔가 제3자가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게 공정한 보험이지, 근데 보험사 입장에서도 이윤을 추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내세요. 1억 각출하는 게 아니라 1억 1,000만 원씩 조금 더 내셔가지고 보험사도 뭔가 가져가, 이거 모집을 하는 대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약간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냥 요 정도까지만 우선은 좀 해주셔도 제가 봤을 땐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리 잘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기대 효용 이론 같이 또 공부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